반갑습니다. 모두 풍성하고 평안한 설 연휴 보내셨길 바랍니다. 이번 연휴 기간 테슬라에서는 명절 분위기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양산형 사이버캡의 공식적인 생산 개시 소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이버캡 생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테슬라의 장기적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댄 아이버스의 더빙 인터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론 머스크가 그려나가고 있는 테슬라의 궁극적인 미래 비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첫 번째 사이버캡이 기가 텍사스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확인되었던 내용이 4월부터 사이버캡의 공식적인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첫 번째 공식 사이버캡이 기가 텍사스에서 오늘 생산되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빨리 시작될 가능성 역시 엿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제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S커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은 약 5배 더 높은 생산률을 달성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자 자동차 제조 방식의 근본적인 재설계입니다. 이는 생산량 S곡선이 초기에는 매우 완만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압도적인 대량 생산에 도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이버캡의 공식 생산이 오늘 확인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일론 머스크가 밝혔던 계획 시점인 4월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사이버캡의 S곡선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양산형 사이버캡이 만들어진 오늘 바로 하루 전에도 4월부터 생산 시작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 오늘 확인된 사이버캡 같은 경우 초기 생산 단계이겠지만 최소한 생산량 S곡선 자체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일론이 밝히고 있는 5배 더 높은 생산성 자체가 현재 테슬라의 포지션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이버캡은 로보택시에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사이버캡이 5배 더 많이 생산이 된다면 그 시점까지 로보택시를 훨씬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라고 테슬라 측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량이 5배로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제조 원가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생산량이 5배로 증가하게 된다면 배터리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는데, 얼마 전 확인했던 4680 완벽한 건식 공정을 통해서 이 배터리 수요 역시 4680 생산량과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버캡입니다. 일부 로보택시 같은 경우 승객이 깜빡하고 문을 닫지 않으면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를 확인했는데, 테슬라의 사이버캡 같은 경우 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건 물론이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트래커 같은 경우 전체 모수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어닝콜을 통해서 현재 로보택시 트래커에 존재하는 로보택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로보택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확인되는 로보택시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로보택시가 추가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레인즈님께서 정리해주신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테슬라의 로보택시 안전도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자료 같은 경우 오스틴에서 운영되고 있는 로보택시의 숫자를 정리한 차트입니다.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 오스틴에서 운영되고 있는 로보택시의 누적 주행 마일수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정리한 내용이고, 이는 테슬라 어닝 자료에서 확인된 공식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자료입니다. 로보택시가 평균적으로 몇 마일을 주행할 때 사고가 한 번 나오는지 그 통계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2025년 7월에는 9,000마일당 한 번씩 사고가 발생했는데, 약 3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3배 이상 늘어난 4만 마일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2달 뒤에는 역시 3배 정도가 증가해서 12만 마일당 한 번씩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 다시 2배 가까이 올라간 20만 마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다시 2배 가깝게 증가하여서 20만 마일당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도 이 수치가 2배 증가해서 41만 마일당 한 번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도출하는 방법은 지난 어닝 자료에서 확인되었던 누적 로보택시 주행 마일수를 확인하고 실제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로보택시 사고 내역을 확인해서 계산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로그 스케일로 바꿔서 보게 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10배가 개선되는 것인데 현재 테슬라는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라 100배 이상의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안전도가 100배 증가한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수치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게 현실이 되었을 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운전할 때 사고가 발생하는 평균 거리가 70만 마일이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 4월이 되지 않아서 로보택시가 이를 능가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로보택시가 더 안전해지는 시점이 올 4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와 관련해서 오스틴에서 운영되고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잘못 적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잘못 도출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이 자료를 정리한 레인즈 씨가 테슬라 로보택시 수를 통해서 누적 마일을 추정한 게 아니라 4분기에 나온 공식 차트를 통해서 추정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관이 없다라고 추가 정보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엔 테슬라의 장기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댄 아이브스 인터뷰를 더빙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시장에서 최고의 AI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물리적 AI 관점에서 시장 최고의 두 기업은 테슬라와 엔비디아라고 계속 말해왔으니까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제 관점은 결국 자율 로봇공학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로봇공학이죠. 그리고 XAI의 지분을 더 확보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결국에는 스페이스 X의 지분도 일부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머스크는 본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AI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중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유럽 인도량이 어떻다느니 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죠. 3년 전에는 4분기마다 그랬잖아요. 인도량이 얼마냐면서요. 뭘 추적하고 있나요? 화물은 어디 있죠? 노르웨이 항구에서 배가 몇 척이나 떠났나요? 그런 것들 말이죠. 주차장 위로 드론을 띄우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진짜 스토리는 도로 위에 1000만 대의 차량이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데이터예요. 자율주행이 핵심이죠. 지금 8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16살이 되어도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다시 기술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만약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2007년에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했죠. 저희는 그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봤습니다. 1년 뒤 금융위기가 왔죠. 사람들은 이봐? 그게 되겠어? 라고 했어요. AT&T 독점의 아이폰 1세대였으니까요. 누가 블랙베리를 버리겠냐는 거죠. 금융위기인데 누가 돈을 쓰겠냐고요. 만약 그 논리를 따랐다면 결과를 보세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택시가 지연됐네, 사이버캡 생산이 미뤄졌네 하는 것에만 매몰되면 더 큰 스토리를 놓치게 됩니다. 전 확신합니다.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미래예요. 저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해왔죠. 전 로보택시보다는 옵티머스에 훨씬 더 비중을 둡니다. 헬스케어를 포함해 옵티머스의 활용 분야가 정말 방대하거든요. 양로원이나 전문 요양시설 등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구매가 가능해지면 옵티머스 2대를 살 거거든요. 하나는 저를 위해, 하나는 부모님을 위해서요. 사람들이 옵티머스를 통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가격대를 보면 매우 경제적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건 두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AI가 일자리를 뺏는구나 라며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기술 분야를 취재하던 대로 돌아가 보면 실리콘밸리가 일자리를 없앨 거야 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되었죠. 저는 평생 이 나라 곳곳을 여행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구 7만 5천 명이었던 도시가 공장이 떠나면서 1만 5천 명으로 줄었고 마약이나 교육 문제가 생겼죠.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거대한 혁신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으니까요. 제 경력의 상당 기간을 대만 반도체 공장에서 점심도 없이 18시간씩 일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다 뉴욕 공항에 내리면 던킨 도너츠에서 주먹 다짐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대체 뭐지? 싶었죠? 와, 우리가 수학 17위인 데는 이유가 있군요.
제 말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거리를 걸어보면 느껴지죠. 아, 맞아요. 거기 가셨었죠. 어땠나요? 미국 기술 투자자로서 거리를 걸으면 어깨가 절로 펴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럽 기술 기업은 딱 하나, SAP뿐이었죠. 맞아요. 요점은 다보스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린 CES에도 같이 있었잖아요. CES와 다보스를 겪고 나서도 이게 거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엔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네요. 물론 과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일시적이겠죠? 오랜만에 댄 아이버스 씨 인터뷰를 살펴봤는데 큰 그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AI 산업 전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큰 그림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큰 변화는 항상 큰 불확실성과 함께 다가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양산이 그러하였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로보택시와 무감독 자율주행 역시 마찬가지이며 앞으로 진행될 휴머노이드와 테라팹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는 큰 변동성에 함몰되게 된다면 큰 그림을 놓치기 쉬워지게 됩니다. 댄 아이버스 씨가 예로 들었던 아이폰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실리콘밸리 초창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AI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벌써 시작한 분야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디지털 AI와 현실 세계 AI, 더 나아가 이 AI를 만드는 하드웨어까지 완벽한 수직 통합을 성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AI 산업의 초기하급수적인 성장에 가장 큰 수혜주가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바로 이 큰 그림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테라팹 건설을 결정하였으며 테라팹 건설을 위해서 한국 칩 디자이너 채용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4일 테슬라 코리아에서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내며 일론 머스크가 한국 태국기 16개를 그리며 이 채용 공고를 광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인재가 많기도 하며 또 현 시점에서 AI 산업에서 가장 큰 병목이 되고 있는 메모리 쪽 주요 회사 두 곳이 한국에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원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결국 다 미래 이야기 아니냐,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닌데 뭐가 좋다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은 사실 테슬라 투자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 투자는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 행동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올해 1조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 중에 현금은 0.1%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일론 머스크의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지분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매일마다 요동칠 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움직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 누구보다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큰 돈을 버는 것도 일론 머스크이며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갈 때 가장 큰 돈을 잃는 것도 일론 머스크입니다. 즉 그 어떤 CEO보다 본인 회사의 시총이 상승하길 바라는 CEO가 일론 머스크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동기만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또 자칭 전문가들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주니츠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일론 머스크는 벌써 여러 번 테슬라 숏을 불태운다고 경고하였고 테슬라의 주가가 8배 상승해야지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안을 만들었으며 옵티머스는 무한 돈 복사기라고 밝히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1조 원어치 테슬라를 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 투자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면 최소한 그 누군가가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돈을 걸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추가로 건 돈이 1조 원입니다. 물론 일론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 테라팹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불확실성의 정도로 보자면 테슬라 창사 이래 가장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맨 땅에 헤딩해서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맨 땅에 헤딩을 했기 때문에 지금 4680 건식 공정에 성공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낮아지는 테슬라 차량 원가와 장난감 자동차를 찍어내듯이 나오게 되는 사이버캡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지금 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사이버캡의 안전도가 현실이 된 이유입니다. 이 당시에도 너무나도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이 불확실한 미래에 일론 머스크는 항상 크게 올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는 모두 다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테라펩 투자만 본다면 앞으로 더 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 분명 사실이지만 과거에 높은 불확실성을 가졌던 투자에 성공해서 이제는 그 투자 결정이 테슬라의 현금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올해 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매분기 올라가는 테슬라 FSD 구독률과 함께 AI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 증가가 확인이 되며 결국 올해 말에는 어닝 증가까지 확인이 되며 테슬라에 대한 전면적인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혁신을 만들고 있지만 국내에서 일론 머스크를 바라보는 관점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머스크 백인 우월주의 빠졌나 지난달 내내 음모론 게시라는 기사를 작성합니다. 이 기사를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반이민 음모론이나 인종 우월론을 시사하는 글을 작성했다. 백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 등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소유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고용하는 직원들을 보면 일론이 생맹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했는데 고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백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인종 우열론을 시사한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들을 살펴봤더니 범죄를 저지른 다양한 사람들이 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 기록에는 스스로를 백인이라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영화에서 백인이 나와야 되는 캐릭터에 흑인을 사용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삼으며 흑인 캐릭터에 흑인 대신 백인이 연기하는 경우는 왜 없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문제를 제기한 이 영화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잔다르크입니다. 15세기 프랑스 시골에서 태어난 하얀 피부의 백인 소녀라는 내용은 역사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내용을 영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잔다르크가 흑인이 되어버립니다. 인어공주야 가상의 인물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역사적 인물까지 백인을 흑인으로 바꾸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언론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에 빠졌나라고 기사를 작성하며 기사를 무조건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 기사만 보고 일론 머스크가 백인 우월주의자구나라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항상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서의 투표가 문제가 많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강아지가 투표에 성공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제가 X를 통해서 한영 자막 버전으로 올렸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X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고 있는 소위 정치적인 내용을 보면 투표할 때 신분증을 확인해야 된다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XAI에서 직원 3,000명을 달성했다며 새롭게 공개한 이미지입니다. 역시 백인 우월주의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답게 흑인이 사진 센터에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드디어 그록 4.2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많이 테스트는 해보지 못했지만 첫 번째로 아주 눈에 띄는 성능이 존재합니다. 바로 멀티 에이전트입니다. 최근 들어 AI를 사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동안 제가 열심히 작업했던 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코딩 AI를 통해서도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 개의 AI를 병렬로 연결해두고 작업해야 되는 내용을 나눠서 돌리는 병렬 멀티 에이전트는 정말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은 이 멀티 에이전트가 사람의 개입 없이 효율적으로 작업을 처리하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각각의 에이전트가 활용되는 세션에서 어떻게 다른 세션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것이며 이 전체를 총괄하는 오케스트레이터 AI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작업을 분산해줘서 각각의 세션이 그 작업을 수행할 것이고 최종적인 작업 결과를 어떻게 하나로 잘 합칠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그록 4.2 같은 경우 이를 사용자가 구축할 필요 없이 그냥 명령어만 전달해주면 기본 4개의 멀티 에이전트가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에이전트 같은 경우 각각 특화되어 있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똑같은 성능의 4개의 에이전트를 돌리는 것보다 잠재적으로 더 뛰어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른 AI의 멀티 에이전트를 보게 되면 컨텍스트 사용량을 최소화시켜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다의 장점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문제는 제대로 작동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설계에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록 4.1을 통해서
이 설계 과정을 제외하고 어쩌면 일반적인 멀티 에이전트보다 더 뛰어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게 이번 그록 4.2 업데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다양한 AI 모델을 통해서 만든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펠리칸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각각 모델이 어떤 결과값을 가져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챗GPT 5.2가 만든 결과물인데 이게 왜 펠리칸인지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손의 위치나 뭔가 좀 많이 난해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 오퍼스 4.6인데 펠리칸 생김새는 괜찮은데 자전거의 모양이 많이 이상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물리학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지적하고 있으며 핸들 같은 경우도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제미나이 프로의 그림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 도대체 어디가 펠리칸인지부터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네 번째 그림이 그록 4.2인데 분명 아주 단순한 그림 생성임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적으로 가장 현실에 가까운 게 이 네 번째 그록이 만든 이미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로 일론 머스크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순한 그림 속에서도 각 모델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일론 머스크의 접근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에게 가장 중요한 게 갈릴레오 테스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탄압을 받았었습니다. 사실상 세상 전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통해서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지동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갈릴레오는 알아냈으며 이걸 알아낸 다음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슷하게 일론 머스크는 AI가 수없이 많은 잘못된 학습 데이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거짓을 꿰뚫어 보며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AI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터넷상 기사를 통해서 웨이모 자율주행이 최고라는 내용을 접했는지, 또 심지어 한때는 고무통 만드는 회사가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떠드는 전문가 한 명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낚이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목소리 큰 헛소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현실 혹은 공리로부터 도출되는 논리,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갈릴레오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